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업자 수는 5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르면 올 4분기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노조 전면 파업에 맞서 직장 폐쇄와 하루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파업 참가를 두고 노노 갈등이 확산하자 회사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전력이 그동안 영업기밀에 붙여왔던 전기요금 원가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적자가 누적된 데다가 전기료 인하로 부담을 떠안게 된 한전이 정부에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실업자 수는 5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 기자, 지난달 취업자 동향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5만 9천 명이 늘어난 2,732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 2월과 3월 25만 명을 웃돌다가 지난 4월에 10만 명대로 내려앉았는데요. 한 달 만에 20만 명대를 회복한 겁니다. 숙박 음식업 종사자가 6만 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4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5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15세에서 64세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7.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네, 고용이 좀 회복되는 모습이기도 한데 실업자 수는 또 역대 최대로 늘었다고요? 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4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5월 기준 19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우리 경제 허리를 담당하는 30, 40대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0대에서 7만 3천 명, 40대에서 17만 7천 명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특히 40대 취업자 감소는 지난 2015년 11월 이후 43개월째 지속되고 있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만 3천 명 줄면서 14개월째 하락세입니다. 통계청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1월을 정점으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정부가 정년 연장에 대한 부처 간 논의 내용을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을 없애거나 연장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이 정한 법적 정년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법적 정년을 65세로 늘리려면 국회에서 이 법률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 취업에 영향을 준다는 점, 임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데 큰 걸림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실질적으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고용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우선 만 60세 이상 장년층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 등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만 60세 정년을 자발적으로 폐지한 기업, 정년을 연장한 기업, 정년이 넘어 은퇴한 직원을 3개월 내에 재고용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고요. 기업에서 선택적으로 이제 하나를 할 수 있는 거.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5년을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년 연장에 따른 그런 계속 고용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정부는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면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보고 재정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해당 내용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번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국내 공기업 가운데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마사회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항공바사회 직원 평균 급여가 9,20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048만 원, 한국전력기술이 9,011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평균 9,535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은 한국조폐공사가 8,303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오전 경제활력대책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비재 수출을 활성화하고 또 플랫폼 경제 확산 방안, 서비스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배경은 뭔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정훈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류 기자, 홍 부총리가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달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 활력을 재고하는 일환인데요. 어제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0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6.6% 감소했습니다. 이달에 계속 수출이 줄어든다면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연속 줄어드는 건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확대되는 신흥국 소비시장과 한류 확산,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기회를 살려 새로운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2022년까지 소비재 수출 3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소비재 수출 보험 우대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농수산식품과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패션 의류 등 5대 소비재에 대한 수출 보험 우대 지원 규모를 지난해 4조 8천억 원에서 올해 8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플랫폼 경제와 관련된 안건도 나왔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 혁신인재 양성을 3+1 전략 투자 플랫폼으로 선정했는데요. 정부는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바우처를 지원할 중소 벤처기업 선정을 연말까지 200곳에서 1,640곳으로 넓힐 예정입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연말까지 수소차 6,318개를 보급할 예정이며 전국 7개 도시에서 수소버스와 서울의 수소택시 대중교통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 동향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올해 들어 취업자 수가 애초 목표인 15만 명을 웃돌아 20만 명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부진한 고용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이고 정부 정책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에는 선을 그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가 악화되면 금리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박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정확히 뭐라고 언급을 한 겁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 창립 69주년 기념식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기념사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요,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 이 반도체 경기 등 이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라는 말은 이 경기 회복이 더디면 금리를 내려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관계자는 총재가 이 상황이 악화되면 금리를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거라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까지 이 총재가 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밝혀온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과 달리 이렇게 사실상 금리 인하 쪽으로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네, 대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주열 총재는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반도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면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한국은행이 다음 달 18일에 발표하는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명분이 더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실제로 내려간다면 그 시점은 좀 언제가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4분기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4분기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10월 17일, 11월 29일에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내리면 2016년 6월 금리 인하 이후 3년 만에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한국전력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이 적자 누적에 전기료 할인 부담까지 안게 되면서 정부에 반기를 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박 기자, 한전이 그동안 이 전기요금 원가를 영업 기밀에 붙여왔는데 이걸 공개를 한다고요? 네, 한국전력은 어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장에서 올 하반기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기 용도별 도소매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도별 원가를 공식 석상에서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전은 공급 원가를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탈원전 정책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다 정부의 누진세 완화 정책에 따라 적자 부담이 커지면서 원가 공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어제 누진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현행 누진세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과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2안, 그리고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3안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1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누진 구간 확대안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전은 최대 2,800억 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반면 다수의 국민 여론은 3안인 누진제 폐지 의견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부담인 상황인데요. 정부와 한전은 의견을 종합해 이달 내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네, 르노 삼성 자동차의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오늘부터 부분 직장 폐쇄에 들어가고 또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추진할 계획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 기자, 르노 삼성 자동차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로 르노 삼성차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인데요. 사측이 부산 공장의 야간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부분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로 맞섰습니다. 생산직 근무 형태도 기존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 1교대로 전환을 해서 오늘부터 바로 적용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주간 1교대에는 조합원 약 1,200여 명이 출근을 했습니다. 르노 삼성은 부분 직장 폐쇄 공고를 내고 전면 파업 참가자는 사업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전면 파업에 대해서 노조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 지도부가 내린 전면 파업 결정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쟁의 행위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노조가 파업 기간에는 임금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사측의 주장은 노조가 이번에 전면 파업을 하면서 기본급 인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노조가 오늘 중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회사 측의 이런 강경 대응에 대해서 노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노조는 주야간 생산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근무 형태 변경 시도는 단체 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 간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부에서는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 KCGI가 한진 오너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무 복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정 기자, KCGI가 냈다는 입장문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KCGI는 조현민 전무의 복귀에 대해 책임 경영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무가 경영 참여를 통해 거액의 보수를 받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KCGI는 한진칼 이사들을 상대로 조 전무의 재선임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보수 지급 기준 등을 묻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가운데 KCGI가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미래에셋대우에서 빌린 대출을 연장할 수 없게 됐죠. 네, 미래에셋대우는 KCGI의 주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200억 원의 대출을 미래에셋대우에서 받았는데요. 이 중 200억 원은 오늘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에 대해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한 겁니다. 그동안 KCGI는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다시 한진칼의 주식을 매수해 왔는데요. 이번 통보는 KCGI의 지분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법원에서는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심문이 이루어지죠. 네, 한진칼은 지난해 말 단기 차입금을 크게 늘렸는데요. 이에 대해 KCGI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CGI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한진칼의 차입금 사용 명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신문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LG그룹이 시스템 통합 계열사인 LG CNS 지분 매각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그룹 지주회사인 LG가 CNS 지분 일부를 판다고요? 네, LG는 보유 중인 LG CNS 지분 가운데 35% 이상을 매각하기 위해 JP모간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예상 지분 매각 대금이 1조 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LG CNS의 내부 거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가량입니다. 네, 일부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내놨었는데요. 오너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구광모 대표이사를 비롯한 오너일가는 LG의 지분 46.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는 LG CNS의 지분을 85% 갖고 있어 결국 LG CNS의 지분 35% 이상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LG그룹 행보를 보면 구광모 대표 취임 이후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구광모 대표는 지난해 10월 물류 계열사인 판토스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을 맡았던 서본 지분도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팔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LG가 CNS 지분을 매각한 자금으로 어떤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월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크게 오른 공시가격에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등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강 기자, 임대사업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6,300여 명으로 4월 5,400여 명보다 18%가량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임대주택도 13,100여 채 늘어나 4월보다 20% 더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등록된 전체 임대사업자 수는 43만 6천 명, 등록된 임대주택은 142만 3천 채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2,300여 명으로 4월보다 20% 넘게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도 5천여 명이 등록해 역시 전달에 비해 19% 늘었습니다. 꽤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 5월에 발표된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른 상태에서 임대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고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 넘게 올랐고 특히 서울의 공시가격은 14% 오르면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세도 감면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재산세 부과 이전에 서둘러 나머지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또 국내 화장품 업계와 함께
국산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정 기자, 그동안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면세점에서 현장 인도를 받아서 구매한 제품들을 다시 저렴한 값에 되파는 일이 빈번했잖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관세청이 대책을 내놓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관세청은 현장 인도 면세품의 약 80%를 차지하는 국산 화장품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브랜드 제품의 겉면에 면세 전용을 표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인쇄를 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표기 방식을 관세청에 알린 상태고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면세 전용을 표기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표기 방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인도되는 면세품에 대한 단속도 시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점과 화장품업계 관계자,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인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면세품을 유통하려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동안 면세점 현장 인도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적발된 물품에 대해선 반입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현장 인도제를 폐지하기엔 인도장이 혼잡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면세 전용 표기가 안 된 면세품의 현장 인도를 금지하거나 면세 전용 표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GMBC 정인아입니다. 저축은행이 증권사 고객에게 증권계좌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걸 스탁론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저축은행의 스탁론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증권업계에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김 기자, 저축은행에 DSR 규제가 적용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DSR이 이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면 저축은행은 DSR이 높은 스탁론 대출부터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저축은행은 스탁론을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을 거치지 않아 DSR을 300%로 보는데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DSR이 높다고 보고 오는 2021년 말까지 업계의 평균 DSR을 90% 이하로 맞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축은행이 DSR 목표치를 맞추려면 스탁론의 한도를 줄이고 대출 심사도 깐깐하게 봐야 해 고객 이탈 가능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을 보유한 한국투자증권이나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권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까? 네, 그동안 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시너지에 주력했던 키움증권의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키움증권은 2013년 키움저축은행, 2016년 키움예스저축은행 등을 인수하면서 저축은행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대표 상품으로 스탁론을 내세웠습니다. 한때는 담보주택 가치의 4배에 달하는 대출을 파격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힘을 쏟았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영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키움증권은 이번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오늘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 알려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영업일 기준 열흘 안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0.3% 빠지며 2,105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량 빠지며 72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한국전력입니다. 지금 누진제 개편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의 원가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0.1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LG 계열사인 CNS의 지분 일각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올라오면서 오늘 2%가량 빠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우조선 실사 재시도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 0.8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1.8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입니다. 지금 폴란드 철도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트램 수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 6.17% 오르며 2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